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점심이고요. 8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게 돼가지고 예전에 사뒀던 책인데 읽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저도 이 책을 사놓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어보고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독을 해보니까 참, 이 책을 쓰신 분이 참 멋진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소개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 방송을 켰습니다. 어,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참 겸손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분의 수익률도 대단하지만 그 시장을 꾸준히 이겼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약간의 좀 성향이 좀 맞는 어떤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식 투자, 특히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분으로서 어떤 그러한 어떤 성격이 겸손한 성격, 그리고 부지런한 어떠한 습관들, 책을 꾸준히 많이 읽는 그런 어떤 생활의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분의 책을 좀 보면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분이신 거죠. 한 30년 동안 직장인으로서 투자를 했던, 그러니까 30년 동안 쭉 원래 그 회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직업이 있으면서 주식 투자를 쭉 해왔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고, 실제로 주식 투자로서 직장인 주식 투자로서 은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분의 책에 보면 뭐 1년에 몇 번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 뭐 경비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분처럼 완벽한 은퇴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완벽하다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행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의 책의 좀 목차를 한번 좀 보면은 어, 이분의 이제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치 투자에 대한 어,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제가 책방에서 이 책을 첫 딱 골랐을 때 내재 가치 계산법, 적정가는 얼마인가, 요 한 문장 한 그 챕터 때문에 요 책을 매수란다. 이 책을 샀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페이지는 뭐 몇 쪽 안 됩니다. 몇 쪽 안 되는 아주 심플한 방법인데 상당히 와닿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 내용들이 있어요. 내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조건, 투자 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네 가지 조건, 요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어떤 그 회원분이 너랑 이 분이 너무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진짜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봤더니 저랑 어떤 관심 종목을 이렇게 고를 때 어떤 방식들,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 때의 어떤 방식들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느낌이 나요. 근데 저도 이분 방식으로 예전에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 가지고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회원분들이랑 모여서 이제 소개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분도 한 5년 정도, 어떤 종목을 샀을 때 5년 정도는 뭐, 혹은 그 이상 기업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딱히 매도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내비두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장기 투자로는 못 하겠고, 그리고 이분이 소개했던 그 종목들,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이제 나는 이런 종목을 이렇게 사고 팔았다라고 이제 공개했던 내용들을 보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저랑은 좀 안 맞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다고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틀리는 경우가 더 높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이분의 어떤 방식이 있고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고 안전하게 고수했고 실제로 수익률로 증명했고, 모든 면에서 참 굉장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의 책에 나오는 것 중에 네 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네 가지 조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PER 이야기가 나옵니다. PER이 10 이하,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BR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1 이하, 이것도 역시 낮을수록 좋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을수록 좋다. 배당.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현금 기업. 이게 상당히 당연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종목들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를 막상 딱 접하면 좀 낯설고 뭐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가치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사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문병로 교수의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에서도 보면 PER이 낮고 PBR이 낮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이런 내용은 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은 가치 투자의 책들에 보면 뭐 제르미 시겔 교수 책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거의 뭐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PBR 1배 이하짜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 PBR이라는 것을 10배 이하로 선택하는 이런 투자자도 있고, 뭐 피터 린지처럼 PER을 높은 PER을 용인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EPS 성장률과 같이 비교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낮은 PER도 하긴 하지만 만약에 PER이 높을 때는 그 PER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과 좀 같이 비교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2분기 실적을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2분기 실적을 쭉 이제 계속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관심 종목으로 다 추려졌는데 PER 10배 미만이면서 이익이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 기업들이 손가락에 꼽히더라고요. 몇 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PBR 1배 미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PBR 1배 미만인데 내년, 내후년에도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들이 상향하는 쪽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성향이. 그래서 일단 PER은 이분은 요런 어떤 기준으로 좀 보신다라는 거고, PBR 1배라는 것은 1배 미만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요게 저는 요런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PBR 그리고 PBR 1배라는 어떤 기준을 두면, 이게 PBR 1배라는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PBR이 이렇게 1배가 있으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해볼게요. PBR을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PBR 1배 밑에서 계속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PBR 1배를 근접했다가 붙었다가 PBR 1배까지 갔다가 다시 PBR 1배 이하로 오는, 그러니까 PBR을 이제 쭉 길게 늘려서 보면 이런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PBR 1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PBR 1배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붙었다가 위로 가고 PBR 1배를 거의 항상 웃도는, 그리고 마지막 PBR 1배 근처에도 안 가고 항상 PBR 1배 거의 위에서만 이렇게 도는. 근데 이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뭐 특정한 어떤 기간들 1, 2년 뭐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 PBR 1배 이상을 항상 꾸준하게 웃도는 이런 기업들은 강한 성장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성장주들이. 그리고 PBR 1배를 닫다 붙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민감주이면서 성장주인 애들이, 이런 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PBR 1배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민감주들, 일반적인 민감주들,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PBR 1배 계속 아래에서만 쭉 머무는 회사들은 성숙 기업이거나 한계 기업이거나, 그리고 PBR 1배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애들은 성숙된 기업인 것 같은, 그러나 자산이 좀 많거나 현금이 좀 많은 오래된 회사, 내실은 튼튼하지만 뭐지 성장이라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이런 느낌. 근데 아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런 정도의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다 보면. 근데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저자분이 말씀하신 혹시라도 방송을 보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 책을 읽고 저의 느낌엔 혹시 이런 기업들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배당이란 거 하나가 이 회사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가치 투자자에게 배당이 없는 배당이 없는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싸게 사는 것이 주요 어떤 포인트이고, 어떤 내재 가치가 있다면 일단 싸게 사는 것,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보통은 뭐 한 4, 50% 할인됐다라고 판단되는 내재 가치보다 이 정도에서 사면 언젠가는 어떤 이유로든 무엇든 어떤 이벤트든 노이즈든 간에 그것이 촉매로 가치까지 한번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간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건데, 그 동안에 저축했다 생각하고 저축하는 개념으로 계속 저축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한번 이것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제 가치에.
가치 아래에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은행 이자보다도 높은 어떤 배당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뭐 은행에 저축해둘 거 이렇게 놔두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면 꽤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치 대비 한참 밑에서 안전마진을 둔 상태에서 샀다면 언젠간 큰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현금 기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총액보다 시총보다 순현금이 많은 회사, 아니면 시가총액보다 순현금이 작더라도 현금이 꽤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총보다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트렌드와 맞지 않거나 좀 소외되어 있거나 시총이 아주 작거나 이런 회사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시가총액보다 순현금이 많다라는 이 개념은 제 생각에는 망하지 않는 기업을 고른다의 개념보다는 망할 수 없는 회사, 내가 한 4, 5년을 그냥 계속 저축하듯이 사더라도 망하지 않는, 심지어 실적들이 좀 꺾이더라도 망할 수 없는, 왜냐면 시총보다 현금이 많으면 이 회사의 업황이 안 좋거나 실적이 쪼그라들어도 이 현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뭐 M&A도 될 수 있고, 혹은 뭐 회사를 정리하면서 이 현금으로 다 돌려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배당은 받았기 때문에 수익은 난 상태이고,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기업이 아니라 망할 수 없는 정도의 기업, 그리고 PER도 낮고 PBR도 낮은, 배당도 많이 주는 이런 회사의 안전마진을 고려해서 어떤 내재 가치, 이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산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5년 혹은 10년으로 보면 마이너스 날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내용들은 제레미 시겔의 어떤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책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주식이 얼마나 안전한지 장기 투자했을 때. 그래서 상당히 멋지시다. 이걸 실제로 실천하시는구나 라고 보고 깜짝 놀랐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내재 가치라는 것은 책 137쪽에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근데 이분의 핵심은 이 자산 가치와 이 수익 가치를 동등하게 봤다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내재 가치의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서 뭐 거의 암산도 될 정도로,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하게 많이 좀 이렇게 어림짐작 이렇게 재무제표를 이렇게 계산기가 없을 땐 이렇게도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BPS와 EPS의 조합, 더해주고 나눠주고 뭐 이런 조합들 상당히 의미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한번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고 와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104개의 책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104개의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책 하나하나가 다 진짜 좋은 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떤 책들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있는 책만 100권 다 보셔도, 100권이면 일주일에 한 2권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왜 좀 놀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한 권 정도는 좋은 책을 고를 수 있거나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을 찾는 것 같아요. 10권 정도를 읽으면 한 권 정도는. 근데 이분이 104권 정도의 책을 추천을 했는데 이게 다 좋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 기준에서 보면 한 1000권 정도의 책을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읽고 소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근데 제가 주변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매우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책을 읽는 분이신 것 같아서 상당히. 근데 이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고집이 있거나 생각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책을 계속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원칙들이 딱 정해집니다. 아, 나는 이렇게 투자할 거야 라고 딱 정해지는데, 시간이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새로운 책들,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트렌드들이 또 주식시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읽어내야지만 나의 어떤 원칙들이 수정보완되고 계속 발전하는 건데, 보통 초반에 몇 권을 읽은 책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자만 혹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읽고 싶어지는 책만 읽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신문이나 어떤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고 보면 보수지가 있고 진보 성향의 어떤 신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저도 보면 좀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수지의 어떤 언론들의 내용들을 보면 꼭 시청자 혹은 뭐 청취자, 뭐 독자들을 바보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자든 PD든 만든 어떤 컨텐츠의 내용이 딱 봤을 때 이걸 누굴 바보로 하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이런 내용들이 가끔 있고, 그리고 또 진보 성향의 어떤 언론들, 단체들이 만드는 어떤 컨텐츠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천재인 줄 아네? 왜 남 생각 안 하지? 왜 본인 생각만 하지? 왜 본인들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가끔 기사를 보다가 막 이렇게 끝까지 읽기가 싫어지는,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불구하고 뭐 1년에 100권, 200권씩 계속 책을 읽고 사업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읽는 것 자체가, 이게 성향이 맞지 않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성향에 맞고 엉덩이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엉덩이 꾹 눌러서 책상에, 혹은 습관적으로 화장실 갈 때든 출퇴근할 때든 뭐 퇴근해서든 침대에 잠자기 전이든 계속 읽지 않으면 이런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참 배울 게 많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꾸준히 해냈구나, 그래서 굉장하신 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제 생각에는 이분의 방식을 처음부터 100% 따라 하다기는 보다는, 이분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초보분들이라면 이분이 추천하는 책을 한 104권 정도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분의 책을 또 당연히 읽고, 거기에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분의 책을 아주 친절하신 게 가치 투자 기본기, 가치 투자법의 우월성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책들.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많아요. 저랑 겹치는 책들도 많고, 제가 싫어하는 책도 있어요. 다만, 근데 싫어하지만 좋은 책인 거죠. 그러니까 저랑 성향이 안 맞는 거지 좋은 책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세히 봐볼까요? 책 보면은 저도 소개했던 책이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이것도 재미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초보 투자자, 이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분이 쓴 책은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것도 제가 소개했었죠. 뭐 현명한 투자자는 뭐 안 읽은 사람이 없겠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어닝스 이 책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안전마진은 세스클라만의 안전마진이란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책도 좋습니다. 좋고, 예, 요것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 저는 요런 책을 재밌게 봤다라는 것이고, 뭐, 피터 린치 책은 다 봐야죠. 3권 정도의 책을 무조건 다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피터 린치 책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꺼내서.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쉽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건 취소하고, 그 다음에 잭 슈웨이거 책도 몇 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냥 시장의 마법사들이란 책 가장 유명하죠. 이거는 뭐 꼭 봐야죠. 이것도 한 4권 나왔나요? 3권인가 4권 나왔죠. 이것도 재미있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떤, 저자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아닌데,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책, 이것도 재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 책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 재밌는 책이에요. 스노우볼도 그렇고. 앙드레 코스트라니는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책이죠. 제시 리버모어의 책. 그 다음에 존 보글 책도 다 보시길 좀 권해드리고, 피터 린치 책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주 재밌게 그냥 소설처럼 읽었던 책이 고레카 긴조라는 그 일본 주식시장의 신, 이 책도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좋아요, 진짜. 이거는 투자에 대한 생각, 이 책 너무 좋고,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이 책은 뭐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이고요. 제레미 시겔 책도 존 보글 책 다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은 차트에 대한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셨거든요. 차트의 기술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 차트에 대한 책은 진짜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분이 말씀하셨던 차트의 기술 이 책 한 권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존 볼린저가 쓴 책도 보셨으면 좋겠고, 일목균형표란 책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이분의 책에서 나오지 않은, 하지만 저는 거의 뭐 과거에 끼고 살다시피 했던 윌리엄 오닐 책 있죠. 최고 주식. 이게 지금 최근에 책이 이거는 새로운, 예전에 나왔던 책이 표가리에서 새로 나온 것 같고, 여기는 왜 없지?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요 책은 저는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그러니까 차트와 이제 어떤 실적을 같이 보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책이 너무 재밌게 읽었고, 꼭 초보 투자자라면, 그리고 나는 가치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직장인이어서 나는 주식 투자에 시간이 없어. 이런 분들은 숙향의 주식 투자 이야기, 요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너무 재밌게 술술 넘어가니까요.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